제5장 고유근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경제수학의 제1부가 선형대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 제1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원을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지금 학습하려고 하는 제5장 고유근 단원입니다. 이 고유근 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용어들, 그리고 성질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등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워낙 중요한 단원이라서 시험마다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고유근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RN에서 RM으로 보내는 선형 변환이라는 개념을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기호를 써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N에서 RM으로 보내는 대응관계를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대응관계를 마치 함수처럼 F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것을 보통 이제 T나 또는 L로 많이 표시하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참고 서적 같은 걸 보게 될 경우에는 F뿐만 아니라 다른 기호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우리 책에서는 지금 F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Rn 공간 안에 있는 원소들은 이건 뭘 나타내냐면 순서상의 성분의 개수가 총 개수가 n개로 주어져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속하는 벡터를 우리가 X벡터로 놔 보겠습니다. 즉 이 X벡터는 말 그대로 이때 X벡터는 자, 이제 열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성분이 n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x1, x2, xn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를 말합니다. 성분의 총 개수가 n이니까 얘는 Rn 안에 원소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Rn 안에 있는 원소를 x라고 Rm 안에 속하는 원소를 편의상 y벡터로 놔보겠습니다. 그럼 y벡터는 Rm 안에 속하는 원소가 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얘도 이렇게 열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y1 성분의 개수가 총 개수가 m개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m개요. 자, 이제 우리는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이 Rn 안에 있는 벡터 x를 f라는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Rm 안에 있는 벡터 y로 대응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응 관계를 마치 함수처럼 fx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Rn은 이 선형 변환의 정역이라고 여기는 공역이라 얘기를 할 겁니다. 마치 함수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정역, 공역이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fx들을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거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y는 이퀄 fx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y는 보다시피 구성 성분이 모두 m개인데 행렬의 크기를 살펴보니까 n×1 매트릭스예요. 여기도 n×1 매트릭스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음같이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y는 이퀄 fx를 이제 여기가 행렬을 보면 이 벡터는 m행1열로 되어 있잖아요. m행1열입니다. 자, m행1열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 x는 n행1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대응시켜 주려면은 크기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여기는 n행1열이고 그래서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행렬을 하나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행렬을 a라 표시를 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은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는 n×1 매트릭스, 여기는 n×1이니까 여기는 이 행렬 A는 m/n 이런 행렬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렬의 곱이 정의되려면은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같다면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야만 이것이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선형 변환을 앞으로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즉 선형 변환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이 f를 이렇게 행렬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대응을 시킨 것을 우리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합니다. 자,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y = fx를 y는 이퀄 ax로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 때문에 이 선형 변환도 선형성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형성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정역 안에 있는 Rn 안에 속하는 벡터를 두 개를 편의상 U, V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 U, V의 합에 관한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F가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Rn에서 Rm으로 보낼 때 이와 같은 행렬이 n/n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A 정의를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 했었으니까 U 플러스 V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행렬의 곱은 분배가 됐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저 볼까요? AU는 FU로 쓸 수 있잖아요. FU. 마찬가지로 AV는 FV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에 관한 함수값이 마치 각각의 함수값의 합처럼 표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람다는 적당한 스칼라라 보겠습니다. 이제 역시 fx가 ax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행렬과 행렬 중간에 있는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람다 au는 fu로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바꿔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형변환이라 불려지는 용어를 왜 사용하고 있는가? 선형변환이라는 말은, 이 선형, 리니어란 말은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 리니어, 선형이라는 말은요,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돼요. 그 기호가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배가 되고 스칼라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수학 기호가 있다면 그 수학 기호는 선형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변환이 잘 보니까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돼 있죠. 스칼라가 바깥으로 나간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 변화는 선형성 성질을 갖고 있구나라는 뜻에서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형 변환이고요. 또는 이제 리니어 매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선형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선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유값 고유벡터를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고유값 고유벡터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fx가 ax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ax가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된다면 얘는 말 그대로 왼쪽에 있는 벡터를 오른쪽으로 대응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럼 왼쪽에 있는 벡터를 오른쪽으로 오면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을 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응을 시켰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Rn이랑 Rm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알기 쉽게 R2에서 R2로 갖다 볼게요. 이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가려면은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선형변환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Rn에서 Rn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x를 이렇게 f에서 상을 보낼 때 자, 이제 여기가 y가 될 때 y가 곧 x로 대응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으로 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쓴 거잖아요. ax가 x가 되는 형태. 자,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됐을 때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쉽게 Rn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냥 알기 쉽게 R2에서 R2로 보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평면상에 있는 벡터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벡터를 배웠었죠. 이것이 X벡터란다면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AX를 계산했는데 자기 자신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되죠. AX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X가 돼요. 만약에 이쪽 정역 안에 있는 벡터를 이 선형변을 나타내는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는 표준 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선형변을 나타내는 행렬이 있을 때, 표현 행렬이 있었을 때 x를 이렇게 계산했는데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됐다면 이렇게 되는 이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고정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fixed point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고정점이라 얘기를 해요. 즉 처음에 아까 여기다 썼던 거 ax = x가 됐을 때 이렇게 되는 x를 이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 a에 대한 고정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런 벡터를 찾는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아이디어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다음같이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선형변을 나타내는 행렬 A에다가 X를 계산했는데 이런 AX를 계산했는데 이 계산 결과가 자기 자신이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픽스드 포인트가 되는데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적당한 스칼라 배가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람다는 적당한 스칼라예요. 이때 이 람다는 실수 범위 안에만 있는 스칼라가 아니라 넓게 복수수 범위 안에서 선택될 수도 있는 그런 스칼라 값입니다.
여기서 이제 ax 이퀄 람다 x. 자, 이제 정의예요. ax 이퀄 x가 됐을 때 우리가 이 x를 고정점이라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ax 이퀄 람다 x 이것을 만족하는 이 등호 관계를 만족하는 근데 여기서 x가 만약에 제로 벡터면은 이거 잘 보세요. 이게 x가 제로면 이거 하나만 하죠. A의 선택에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0은 0으로 간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뻔한 것을 다루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족하는 0이 아닌 제로 벡터가 아닌 이 x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0이 아닌 제로 벡터가 되지 않는 이 x가 있다면 이 x를 우리는 주어진 행렬 A의 고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특성 벡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아이겐 벡터 또는 캐릭터리스틱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그냥 이 특성 벡터, 고유 벡터 같이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x를 A의 고유 벡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될 때는 x를 고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얘는 고유 벡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고유 벡터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여기서는 고정점에서는 람다가 전혀 없었으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었는데요. 여기에는 이 주황색 분필로 표시했던 람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 0이 아닌 해 x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x를 주어진 행렬의 고유 벡터라 하는데 이때 람다를 뭐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람다를 우리는 고유값 또는 고유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원의 제목이 고유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람다를 고유근 또는 근데 고유근, 고유값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는 특성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특성근 또는 특성값 이 모든 말을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근데 이제 고유근, 고유값인데 선생님이 주로 이제 고유값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선생님이 이제 고유값이라는 말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이젠 벡터 A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고유근, 고유 벡터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행렬이 하나 주어지면은 이 행렬에 대한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처음에 여기 이 행렬은 n×n 매트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점을 정의할 때 Rn에서 Rn으로 설명했었잖아요. 즉 행렬 A가 n차 정사각 행렬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고유값, 고유 벡터에서도 이 A는 n차 정사각 행렬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Rn 안에 있을 때 Rn의 적당한 스칼라 배일 뿐이니까 얘도 성분이 n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Rn에서 Rn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이 경우가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 단원 안에서 5장 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행렬은 항상 정사각 행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n차 정사각 행렬에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해를 고유 벡터 x를 구하는 걸 그리고 그때 람다를 우리는 고유값 또는 고유근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고유값 그리고 고유 벡터에 대한 수학적 정의입니다. 자, 이제 이 용어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이렇게 n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말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란 말을 정했고요. 이제 고유 방정식 또는 고유 다항식 이런 용어들은 다 뭘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고유값, 고유 벡터의 정의는 알게 됐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ax 이퀄 람다 x는 이거 다시 잘 살펴본다면 i는 단위행렬입니다. 상관없죠. 자신에다가 단위행렬 곱해봤자 자기 자신이 되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ax 마이너스 람다 ix 이퀄 0행렬이고 행렬은 교환은 안 돼도 결합법칙은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a 마이너스 람다 i x 이퀄 0행렬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정의를 만족하는 x와 람다를 구하려고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와 같은 우변형이 되는 방정식을 우리가 앞절에서도 공부했었잖아요. 우변형이 되는 방정식을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앞절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항상 해가 존재하잖아요. 불능인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우리는 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자명한 해를 갖는 경우 또는 자명하지 않는 해를 갖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고유값 고유벡터에서 x는 0이 아닌 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0이 되는 해를 우리는 자명한 해라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구하려는 고유벡터는 자명하지 않은 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 0이 아닌 해를 가져야 돼요. 그 0이 아닌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는 얘기예요. A가 정사각행렬이거든요. n차의 정사각행렬. 여기서 I도 당연히 n차의 정사각행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행렬식을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앞줄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성질이 있었잖아요. ax = 0의 꼴에서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a 인버스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양변에다 a 인버스 곱하면 a하고 a 인버스 곱하면 단위행렬, 단위행렬에다 x를 곱해도 x, a 인버스 곱하기 0행렬이면 이거 0행렬이죠. 따라서 여기 보다시피 만약에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에서 개수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즉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라면 해는 0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0 이외에 다른 해를 가지려면은 0이 아닌 다른 해를 가져야 된다 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행렬식이 0이 아니면은 역행렬이 존재하고 양변에 a 인버스 곱하니까 x가 0밖에 나올 게 없죠. 그 자명한 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가지려면 그러면 a 행렬식이 0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수행렬의 행렬식이 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람다-i의 행렬식이 0이어야 돼요. 또는 이 기호나 이 기호는 같은 기호로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DET는 디터미너트의 약자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었죠. a-람다-i = 0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판사할 때 이거를 그냥 그때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결과적으로 개수행렬의 행렬식이 0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개수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0밖에 없으니까 자명한 해를 갖는데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이 방정식을 잘 보면 A나 I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행렬입니다. 항상 이런 고유값 고유벡터 이론은 행렬이 주어져야 그 다음에 이론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나 I는, 이거 I는 항상 단위 행렬이고요. A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모르는 문자는 람다만 있잖아요. 바로 이 람다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 나왔어요. 이퀄 제로라면 항상 수학에서는 방정식이랍니다. 그래서 이퀄 제로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람다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유값이잖아요. 또는 고유근. 이와 같이 고유값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우리는 고유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고유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유 방정식, 아까 고유값을 다른 말로 특성값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또는 특성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유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알게 됐습니다. 이 고유 방정식의 해가 바로 람다예요. A가 만약에 n차 정사각행렬이라면 이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람다에 관한 n차 방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람다에 관한 n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n차 방정식은 항상 복소수 범위 내에서 n개의 근을 갖는다. 이것이 잘 알려져 있는 가우스가 증명했던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개념이에요. n차 방정식은 언제나 복소수 범위 내에서 n개의 근을 갖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기가 n차 정사각형이라면 이 람다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뭐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서로 다른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을 텐데 그 근의 총 개수를 중근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면 행렬의 차수만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n개의 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론적으로 우리가 n차 방정식의 근을 푼다라고는 이제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필사를 통해서 n차 방정식근을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룰 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다룰 때는 주로 2차 정사각행렬을 많이 다루게 돼요. 왜냐하면 2차 정사각행렬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근의 공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3차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면은 사실 3차 방정식은 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긴 있어요. 가르다노 페라리 공식이라고 해서 가르다노 공식, 줄여서 이제 보통 이제 가르다노 공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르다노라는 이탈리아 수학자가 만든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수학과에서만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해가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하고 맙니다. 보통 이제 공학적이나 다른 이런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할 때는 이 3차 방정식을 만약에 풀어야 될 경우에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근사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필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떡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3차 방정식은 안 풀리거든요. 필사로는. 그러다 보니까 근의 공식을 쓰지 않는 한.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3차 방정식, 즉 3차 정사각행렬의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고유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3차 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는 주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되는 문제만 출제를 합니다. 많은 선형대 수학 교재에서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교재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접근한 모든 교재는 다 이 고차 방정식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되는 행렬만 이제 책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가끔 연습 문제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라고도 하는데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고차 방정식이 나오면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되는 문제만 출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3차 정사각행렬의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하시오라고 할 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시도를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뒤에 가서 3차 정사각행렬에 대한 그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하는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고유 방정식이란 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고유 당시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변을 왼쪽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본인의 취향이죠.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람다 ix 마이너스 ax 이퀄 영역렬이 되고 얘도 동일한 형태로 x를 오른쪽으로 묶어내서 본다면은 람다 i 마이너스 a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변형이 되는 동차일 1차 방정식이에요. 역시 이렇게 넘기나 이렇게 넘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에는 동일한 모양인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영위하는 해를 가지려면은 이번에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치로 이 고유 방정식은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람다 i 마이너스 a의 행렬식이 0 아니면은 또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 방정식은 이렇게 놓고 풀어도 좋고요. 이렇게 놓고 풀어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한데요. 그러나 고유 다항식을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고유 다항식은 고유 방정식을 내림차순으로 다 정리했을 때 방정식의 좌변에 람다의 최고창합의 개수가 항상 플러스 1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최고차합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우변형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래서 람다의 n승합의 개수가 플러스 1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대로 계산하거나 이 방법대로 계산할 때 방정식을 얻는 것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람다의 최고차합의 개수가 마이너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우변형이니까 상관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푸는 거랑 여기에다 마이너스 곱한 거랑 같아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 방정식을 풀 때는 아무거나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유 다항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한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바로 얘로 정의를 해요. 얘를 고유 다항식이라 합니다. 이 등호의 왼쪽이에요. 말 그대로 다항식이잖아요. 방정식이 아니라 얘를 고유 다항식이라 해요. 선생님이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헷갈릴 거 없어요. 이렇게 놓고 풀면은요, 만약에 A가 짝수 차수의 정사각행렬이라면 이렇게 놓고 고유다항식과나 이렇게 놓고 고유다항식과나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데요. A가 홀수 차수의 정사각행렬이라면 A가 짝수 차수의 정사각행렬, 얘가 만약에 홀수 차수의 정사각행렬이면 이 앞에 부호가 달라집니다. 홀수 차수일 때는 람다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짝수든 홀수든 똑같이 람다 합의 계수가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유당식은 람다의 최고차 합의 계수가 플러스로 돼 있을 때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유당식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랑 이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지 몰라도요. 요걸 해도 돼요.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잠시 후에 예문 하나 풀어볼 텐데요. 사실 고유방정식을 구할 때 이 모양보단 이 모양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이걸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여러 번 나타나서 부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계산할 때 신경 써야 되잖아요.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할 것인지 짝수번 곱할 것인지에 따라서 부가 바뀌니까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가 나온다면은 뭐 몇 번을 곱해도 플러스는 플러스니까 셈을 할 때 아무래도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빨라요. 그런데 그러면 고유당식을 구할 때 이걸로 구하고 고유방정식을 구할 때 이걸로 해야 됩니까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유당식은 쉽게 말해서요. 고유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최고차 합의 계수가 플러스 1이 되게끔 다 마이너스를 곱하든지 다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등호를 뗀 좌변이 바로 고유당식이다라고 기억하면 되니까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단지 선생님이 이걸 자꾸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우변에 등호를 띄워버린 좌변이 고유당식이라고 기억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거 계산을 잘못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 주의하면 됩니다. 자, 고유방정식, 고유당식이란 말 이해할 수 있죠? 고유방정식은 이퀄 제로꼴, 고유당식은 이퀄 제로가 없는 좌변인데 위의 모양의 좌변이 아니라 아래 모양의 좌변을 얘기한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자, 우리는 몇 가지 성질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문을 풀어볼 생각인데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람다가 이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바로 고유값 람다인데요. 만약에 얘가 2차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라 할지라도 2차 방정식이 그냥 항상 실근만 나오진 않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수일 수 있고 중근일 수 있고 호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고유값은 복소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소수는 크기 관계를 즉 대수 관계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수와 복소수의 큰 차이점은 실수는 언제나 대수 관계에 있어요. 2하고 3을 비교하면 3이 더 크다. 또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7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5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를 명명백백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의 집합에는 순서 구조가 들어있어요.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순서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복소수는 비록 실수의 집합을 품고 있는 더 큰 구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아쉽게도 복소수의 집합 안에는 대수관계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1 플러스 i라는 복소수와 2 마이너스 i라는 복소수 누가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소수에는 크기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복소수의 크기라는 개념을 따로 만들어서 실수화시켜서 원점으로부터 복소평면상의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누가 더 멀리 있는가 이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도 있는 그들의 두 복소수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복소수가 많은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 복소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값을 비교를 하거나 그러려고 할 때 특히 경제수학은요. 이 수리경제학이나 경제수학 즉 경제학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최적화예요. 즉 효용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급이라든가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서 효용의 극대화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값을 찾는데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에 관심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실수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떨 때 고유값이 실수가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결과 이 행렬이 대칭 행렬이면 항상 고유값이 실수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우리 수준을 벗어납니다. 우리 그냥 이 경제수학 범위 안에서 그냥 행렬의 구성 성분이 실수이면서 대칭 행렬이라면 그럴 때 항상 고유값이 실수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수학이나 수리경제학 안에서 주로 다루는 행렬이 여러분들이 여러 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당수 많은 거의 뭐 9할 이상이 전부 다 대칭 행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대칭 행렬은 고유값이 항상 실수가 나온다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소수를 다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공학 분야라든가 수학 분야에서는 그 복소수 값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로 경제 수학 분야에서는 실수값이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어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따져본 결과 행렬 A가 실수 성분을 갖고 있는 행렬의 구성 성분이 모두 다 실수이면서 대체 행렬이라면 고유값이 실수가 돼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건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 행렬을 앞에서 배웠었거든요. 행렬 단원에서. 자, 대체 행렬이 뭐죠? 그렇죠. A의 트랜스포즈하고 A가 같은 행렬, A의 전체 행렬과 A 자신이 같은 행렬을 우리는 대칭 행렬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A의 트랜스포즈는 2교를 써도 되고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프라임교를 써서 표시했습니다.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꾼 거죠. 대체 행렬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치랑 같은 행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체 행렬은 특징이 주 대각 성분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행렬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정리를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증명 안 하는 이유는요. 이거의 증명을 하려면 행렬의 구성 성분이 복소수 범위 내에 있을 때 이게 증명이 가능해요. 즉 복수 행렬을 갖고 다뤄야 되는데 우리 경제수학 분야에서는 실수 성분을 위주로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 증명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같은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행렬의 모양을 잘 보면 주 대각 성분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죠? 바로 대체 행렬입니다. 즉 앞서도 얘기했듯이 대체 행렬을 다룸으로 해서 고유값이 항상 실수가 나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유값을 구하려면 고유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됩니다. 자, 고유방정식은 A-람다의 행렬식을 0이라 놓고 이거나 같은 교예요. 같은 말이니까 선생님 이제 두 개를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때 그냥 상황에 따라서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A-람다이라는 것은 A-람다이라는 행렬은요. 이게 표현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A-람다이라는 행렬 여기다 따로 쓴다면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4, 2, 2, 1이잖아요. 람다고 i는 이게 단위 행렬인데 행렬과 행렬의 덧셈이나 뺄셈이 정의되려면 같은 사이즈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이 돼야 되고요. 주 대각 성분이 1로 되어 있는 행렬, 나머지가 0이 되는 행렬이 바로 단위 행렬이죠. 이런 모양이고요. 행렬의 구성원수의 스칼라별은 전체 구성원수에다 스칼라별을 하죠. 그래서 4, 2, 2, 1 그리고 마이너스 람다 제로 제로잖아요. 그래서 행렬의 뺄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빼니까 4-람다, 1-람다 2에서 0 빼봤자 2, 2에서 0 빼봤자 2니까 이렇게 되죠. 자, A-람다 i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됐어요. A-람다 i를 계산하면은 주 대각 성분에서 람다를 빼는구나. 나머지는 A의 성분을 그대로 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람다는 주 대각 성분에서 4에서 람다를 빼고 1에서 람다를 빼고 2는 그대로 쓰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서 배웠던 것처럼 2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은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X자로 계산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람다 4-람다 1-람다 마이너스 4 이퀄 제로예요. 이제 전개하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람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서로 지워져서 이렇게 돼서 보다시피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일반적으로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고유 방정식은 보다시피 2차 방정식이 돼요. 여기서 고유 다항식을 구하라 했으면 이게 고유 다항식이에요. 아시겠죠? 얘가 고유 방정식이고 그리고 이 고유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고유값이라 합니다. 람다 인수분해 됐잖아요. 그래서 0과 5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다시피 실수가 나왔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대체 행렬의 고유값은 항상 실수입니다. 우리가 비록 증명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실수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걸 왜 좀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넘겨볼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람다 i 마이너스 a를 한번 해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이걸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1001이고요. 여기가 a가 됐으니까 4, 2, 2, 1이죠. 행렬의 구성 성분에다 모두 다 스칼라별을 하고요. 자, 앞서 고유 방정식은 뭐 이렇게 넘겨서 풀든 이렇게 넘겨서 풀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람다 i 마이너스 a를 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람다 주 대각선이 람다인데요. 여기서 전부 다 행렬의 원소를 다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좀 넓게 쓸까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람다 마이너스 4 람다 마이너스 이렇게 람다에서 행렬 a를 다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예요. 자,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얘나 뭐 얼추 비슷하지만 요걸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죠. 만약에 행렬의 규모가 아주 컸다면은 주 대각선을 뺀 나머지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원래 있는 행렬에 전부 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여러 개의 마이너스를 다 따져야 된다는 건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계산하기 좋은 거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계산하기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대각선에서 원래 주어졌던 행렬에 주대각선에서 람다만 빼면 되는데 이 밑에 걸로 계산하면 람다에서 원래 있던 행렬을 전부 다 마이너스 배를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계산 속도가 이게 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했던 이유는 바로 이 모양의 행렬식이 이 모양을 구한 다음에 이건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람다 마이너스 4, 람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예요. 이게 바로 고유 다항식이에요. 이걸 보세요. 항상 람다 앞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계산하면 플러스가 나와요. 하지만 얘는 뭐예요? 람다 뒤로 가 있으니까 행렬이 짝수 차수라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행렬이 만약 홀수 차수라면 마이너스니까 최고차표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럴 때는 이 방정식의 좌변이 무조건 고유 다항식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최고차표 계수가 플러스 1일 때 그때서야 방정식의 좌변을 고유 다항식을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할게요. 용어를 자꾸 혼돈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구별합시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고유 방정식을 구할 때는 밑에 거보다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취향으로 이게 더 계산하기가 수월해서 앞으로 이걸로 계산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유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고유값은 앞으로 고유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얘나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런데 고유 벡터는 어떻게 구하라는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거는 앞서 여기다 했던 거 있죠. A, x 이퀄 람다 x에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0이 아닌 해 x가 고유 벡터라 했는데 이걸 넘기고 막 정돈해 보니까 이거였었잖아요. 우변형이들은 동차 연립 1차 방정식. 이 모양 이거는 위에 거나 아래 거는 동체예요. 여기에서 x가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명하지 않은 해를 구하려면은 반드시 람다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얘가 문자로 남아있는 순간에 이 x를 구하기는 어렵죠. x가 구해진다 할지라도 람다가 있는 형태로만 표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유 벡터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고유값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람다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요 왼쪽에 요 행렬이 전부 다 구성 성분이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행렬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직접 연립방정식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이 0이 아닌 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배웠던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정돈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유 벡터는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고유값이 주어져야 이 방정식을 수치화시켜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람다 0일 때와 5일 때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람다 0일 때 고유 벡터를 따로 구하고 람다 5일 때 고유 벡터를 또 따로따로 구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가 0일 때는 자, 이제 a-람다이라는 행렬은 요 안에 있는 행렬식 요 안에 있는 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람다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4, 2, 1이에요. 그리고 이제 x니까 xy를 써봅시다. 그냥 편의상 이 고유 벡터의 구성 성분이 xy로 되어 있다고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언제나 이 방정식은 두 개의 방정식이 서로 비례하는 방정식입니다. 행렬 이퀄 제로, 행렬 이퀄 제로에서 아래 방정식과 위의 방정식은 서로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일 경우에는 바로 비례한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쓸 필요 없이 하나만 쓰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문자는 두 개인데 방정식은 하나죠. 이런 경우는 부정방정식이에요.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x가 0이면 y도 0, 그리고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2 이런 식이잖아요. 반대로 해도 돼요. y가
2면은 x가 마이너스 1, y가 4면은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가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유 벡터를 여기 x라 써놨으니까 x라 표시를 해볼게요. 람다 0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입니다. 자, 이제 편에서 이렇게 람다 0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제 그냥 편에서 이렇게 쓸게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고유 벡터 표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람다 i에 대하는 고유 벡터를 위 첨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람다 0이에요 라는 것을 이 0이면 그렇게 써볼까요? 우리 교재랑 맞춰서 람다 2개니까 하나는 람다 1, 하나는 람다 2라 쓸게요. 그럼 이제 고유 벡터 위 첨자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람다 1에 대하는 고유 벡터가 위 첨자에 x1이라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예요. 이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문자가 2개고 방정식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x를 만약에 알파로 썼다라고 가정해봐요. x를 알파로 썼다면 y는 당연히 마이너스 2알파가 되죠. 근데 꼭 x를 알파로 써야 돼요? 아니에요. y를 알파로 쓴다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의 구성 성분이 가급적인 분수보다는 정수를 쓰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아서 향후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렇게 정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파가 행렬의 스칼라에 의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때 x는 절대로 제로 벡터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알파는 결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람다 1이 0이었을 때 대하는 고유 벡터는 이 벡터의 스칼라베는 다 돼요 라는 얘기예요. 이 벡터의 스칼라베가 다 된다는 말의 의미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잘 보면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었었죠. 우리 처음에 선형 변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형 변환 행렬을 이용해서 fx 이퀄 ax로 썼었잖아요. 그 ax가 x가 될 때는 그 x를 고정점 ax 이퀄 람다 x일 때 고유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이 의미하는 바 이 f를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왼쪽에 있는 벡터를 오른쪽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행렬이 4, 2, 1이거든요. 자, 이런 행렬인데 여기 보다시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가 x고 아래가 y거든요. xy. x가 1, y가 마이너스 2라면 좌표 평면상에서 x가 1, y가 마이너스 2면 여기 있는 벡터를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벡터. 이해됐죠? 이것이 x벡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x벡터라고, 왜냐면 가급적이면 간단한 거 하나 쓰려고 해요. 알파 0이 되면 제로 벡터 되니까 고유 벡터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0은 아니라는 조건을 써야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요 벡터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람다 1이 0일 때 되는 고유 벡터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고유 벡터는 아까 얘기를 했었죠. A, X 이퀄 람다 X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X를 계산하면 오른쪽으로 람다 X, 람다 0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X는 자, 이제 이거 순서선 이제 열 벡터를 써도 되고 순서선으로 쓴다면 좌표지가 순서선으로 써볼게요. 1,-2잖아요. 자, 이제 AX를 이제 이때 X는 열로 표시해서 한번 해볼게요. 4, 2, 2, 1에 자, 여기 1-2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행렬 계산합니다. 4에서 마이너스 4, 0이죠. 행렬 계산하면 2하고 마이너스니까 0이죠. 그 AX가 0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AX가 0, 이 벡터가 제로 벡터로 대응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호 표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0 그리고 1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죠. AX 이퀄 람다 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람다가 0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벡터가 이 행렬에 의해서 제로 벡터로 대응이 됐어요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를 또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한 다음에 이걸 다시 추가적으로 단위 벡터화 시키는 방법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단위 벡터화 시키도록 할게요. 이번엔 람다2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0이고 하나 5. 이 람다2가 5일 때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람다2가 5, 람다 5예요. 4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밑에도 2. 람다가 5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여기를 역시 xy를 쓴다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잘 보면 두 개의 방정식이 서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하나만 표시한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이퀄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람다2에 대한 고유 벡터를 x2 위첨자를 써서 표시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도 잘 보면 문자가 두 개고 방정식이 하나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y를 베타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x는 2베타가 되죠. x는 2y니까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베타를 바깥으로 묶어내면 2,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당연히 베타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x2 벡터가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1 벡터를 이제 여기서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2,1 두 칸, 한 칸이니까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이것이 얘가 x1 벡터였었다면 이번엔 얘가 보라색 벡터 x2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고유값 고유 벡터의 기본 정의로부터 이 고유 벡터를 대입하고 람다를 대입한 거랑 같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계산했던 것처럼 얘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AX를 계산합니다. 아까는 AX1이었다면 이번엔 AX2를 계산합니다. A가 4, 2, 2, 1이었어요. 4, 2, 2, 1 그리고 x2 벡터는 보라색으로 표시한 걸 열로 표시한다면 2, 1이에요. 행렬 계산합니다. 8에서 2를 더하니까 10. 행렬 계산하면 4하고 1을 더하니까 5.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을 요 벡터의 스칼라배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다가 5배라면 15가 되잖아요.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AX2가 람다 5였어요. X2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X가 람다 X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이제 이 X2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2,1의 5배 10과 5잖아요. 그래서 이제 X좌표 10, Y좌표 5니까 여기다 그냥 겹치더라도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즉, 요 X2의 5배로 확대가 됐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말 이해됐나요? 이 말에 의해서 여기가 5가 나왔잖아요. 람다가 5가 되는 경우니까 왼쪽에 있는 벡터 X를 오른쪽으로 이 행렬 A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5배로 확대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배로 확대가 된 상태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고유값 고유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하얀색 이건 주황색으로 다시 써볼게요. 이 주황색 벡터와 보라색 벡터가 이 행렬에 대한 고유 벡터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벡터는 고유값이 0이었기 때문에 제로 벡터에 대응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보라색 벡터는 그 앞에 고유값이 5였기 때문에 원래 있던 벡터의 5배가 늘어난 요 점의 끝점의 좌표가 10,5예요. 순서상으로 쓰면. 그래서 고유값 고유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고유값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라면 고유값이 마이너스면 방향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고유값의 크기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축소, 고유값의 크기가 얘처럼 1보다 크면 확대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고유값이 실수가 나오게 되면은 확대 또는 축소 또는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복소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대칭행렬이면 요 다음 절의 주제가 직교대각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체로도 고유 벡터가 돼요. 1,-2와 2,1 자체가 주어진 행렬의 고유 벡터가 돼요. 고유 벡터는 보다시피 앞에 스칼라배가 있기 때문에 10사람이 답을 구하면 10사람의 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1과 -1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그냥 고유 벡터를 구하면 1과 -1로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뒤에서 배우는 내용까지 감안해서 특히 대치 행렬이라면 이왕이면 우리는 여기를 단위 벡터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위 벡터로 표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벡터는 우리가 앞에서 벡터 단원에서 배웠었죠. 이 벡터의 크기는 1이 아닙니다. 벡터의 크기가 1이 될 때 그 벡터를 단위 벡터라 얘기를 하죠. 벡터의 성분이 두 개라면 그 크기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면 루트 5가 되죠. 그 루트 씌우니까.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그게 단위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크기는 1의 제곱 이거의 점인가 더하면 5 루트 씌우니까 루트 5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신의 크기로 나누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랑 달라졌죠. 다른 뭔가가 있었겠죠. 그걸 알파 프라임이라 놓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크기를 나누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은 5, 루트 씌우니까 루트 5,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게 이렇게 된 거랑 같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뭔가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걸로 써도 좋긴 한데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람다가 0일 때 고유 벡터를 구하자 그러면 이렇게 답안을 쓰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람다가 5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자 그러면 이것도 되긴 하는데요. 이왕이면 한 번 더 계산해서 이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양 요 다음 절에서도 이걸 사용할 거니까요. 이 모양을 잘 알아둡시다. 1,-2하고 2,1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x1 벡터하고 x2 벡터는 대체 행렬의 서로 다른 고유 벡터인데요. 대체 행렬이 또 다른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유 벡터들끼리 서로 다른 고유값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은 서로 간의 수직입니다. 즉 직교합니다. 직교라는 것은 우리 앞에 벡터 단원에서도 배웠었죠. 내적이 제로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순수성으로 됐을 때 내적은 제1성분끼리 제2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요. 2 곱하기 1, 2.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면 0이잖아요. 내적이 제로란 얘기인데요. 이렇게 평면상에 있는 벡터가 내적이 제로란 얘기는 직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체 행렬의 상, 이 벡터가 수직이면 그 상도 역시 수직이 됩니다. 근데 여기 벡터 하나 없는데요. 그러면 제로 벡터는 모든 벡터랑 수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유 벡터 이쪽을 정역에서 있는 두 개의 고유 벡터 수직인 것처럼 이 공역 안에서도 두 개의 벡터는 수직입니다. 얘는 이제 제로 벡터고 제로 벡터는 모든 벡터랑 직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직교성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절에서 이런 내용도 함께 학습을 해 보도록 하죠.